사직서 한 장이 대리석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얗고 빳빳한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무게는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았다. 소피아는 조용히 짐을 쌌다. 도시의 절반을 소유한 남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맞춤 정장을 입은 괴물은 2주 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가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을 때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삼켰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살아서 걸어 나가게 둘 생각이 없었다. 종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크림색 고급 용지, 검은 잉크로 인쇄된 단 한 문단. 표준 사직서였다. 즉시 효력 발생. 설명도, 사과도, 앞날에 대한 인사도 없었다. 소피아는 다미아노 코르사로의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벽 6시였다. 창밖의 도시는 축축한 회색 안개에 잠겨 있었고 안개는 마철로를 감싸고 거리의 사이렌 소리를 뭉갰다. 사무실에는 에스프레소 냄새와 그가 즐겨 쓰는 값비싼 시더우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소피아는 봉투를 가죽 책상 패드 정중앙에 정확히 놓았다. 가죽의 바느질 선과 정확히 평행이 되도록.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4년 동안 그녀의 삶은 다미아노의 세계를 정돈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정적 실수를 덮었고 합법적인 부동산 사업체들을 관리했으며 뒷골목 다툼에서 망가진 맞춤 정장들을 조용히 처리했다. 그녀는 그의 커피 취향을, 은행 비밀번호를, 그가 누군가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명령하기 직전의 목소리 톤까지 알고 있었다. 무거운 오크 문이 열렸다. 다미아노가 들어왔다. 라이벌 가문의 딸과 막 약혼식을 마친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쳐 보였다. 하얀 셔츠에 옷깃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목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문가에서 잠시 멈추더니 어두운 눈으로 소피아를 응시했다. 이 시간에 그녀가 여기 있는 것에 놀란 기색은 없었다. 그는 늘 그랬듯 놀라지 않았다. 일찍 왔군, 다미아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비단 위를 구르는 자갈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쓰는 가식적인 따뜻함은 없었다. 소피아 앞에서 그는 늘 껍질을 벗은 모습이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 순간을 3시간 동안 연습했었다. 다미아노는 책상 뒤로 걸어가 앉지 않았다. 그는 나무 모서리에 손가락 마디를 짚고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크림색 봉투로 떨어졌다. 그는 만지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응시했다. 공조 시스템의 낮은 소음이 조용한 방 안에서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게 뭐지? 그가 물었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소피아가 말했다. 다미아노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다. 분노는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다미아노 코르사로는 통제력을 잃을 때만 화를 냈다. 지금 그는 지루한 퍼즐을 풀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넌 서류 작업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 소피아. 우리 사이에서는 휴가가 필요하면 가, 돈이 필요하면 말해. 이건 사직서예요. 다미아노,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사무실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었다. 혀끝에서 낯설고 날카롭게 금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끝났어요. 그는 짧고 웃음기 없는 숨을 내쉬었다. 봉투를 다시 책상 위로 던졌다. 계약서? 4년 전에 서명한 종이 한 장이 널 나한테 묶어둔다고 생각해? 저는 당신이 6개월 뒤 이사벨라 마리노와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가문이 합쳐진다고 생각해요. 당신에게는 더 이상 해결사가 필요 없어요. 아내와 홍보팀과 깨끗한 이력이 필요하죠. 저는 깨끗한 인력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미아노는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가 한 발 물러선 것을, 지갑을 방패처럼 옆구리에 꼭 붙인 것을 눈여겨봤다. 이사벨라와의 결혼은 거래야. 땅, 항로, 남쪽 지역의 평화. 알아요. 그게 뭔지. 제가 혼인계약서 초안을 썼으니까요. 소피아가 쏘아붙였다. 그녀가 애써 쌓아온 냉정함 사이로 씁쓸함이 새어나왔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냉정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저는 정확히 알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제가 뭔지도 알아요. 저는 당신이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뒤처리를 하는 여자예요. 더 이상 안 할래요. 다미아노가 책상을 돌아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겁고 유연한 움직임이었다.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으려 했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는 그녀 앞 한 걸음 거리에서 멈췄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 아래 옅은 피로의 그림자가 보였다. 넌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다미아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혼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주간의 표준 예의를 지키는 중이에요. 다미아노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팔이나 목을 잡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가방끈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 감촉은 전기가 오르듯 익숙하고 완전히 파괴적이었다. 집에 가. 소피아, 그가 속삭였다. 주말은 쉬어. 와인도 좀 마시고 잠도 자. 월요일에 보자. 그는 그녀를 지나쳐 구석의 개인 술장으로 걸어갔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협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소피아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가 얼음을 잔에 넣는 소리, 병목이 크리스탈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을 채웠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첫 통근 열차의 희미한 진동이 유리를 타고 전해졌다. 4년 전, 그녀가 이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도 이런 새벽이었다. 그때 그녀는 26이었고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한 채로 조직의 합법적인 위장회사에서 일하는 줄만 알았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석 달 뒤, 한 남자가 사무실 카페트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밤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표백제와 걸레를 찾아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제가 여기 계속 서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에서 떨림을 완전히 지우려 애썼다. 다미아노가 잔을 든 채로 몸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월요일에 봐. 소피아, 그 말 속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요청도, 심지어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이미 결정해버린 미래에 대한 진술이었다. 마치 그녀의 사직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피아는 그 확신에 찬 무심함이 가장 무서웠다. 다른 남자였다면 화를 냈을 것이고, 애원했을 것이고, 협상하려 했을 것이다. 다미아노 코르사로는 그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피아는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 일을 다 했다. 통보를 했다. 그가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었다. 월요일이면 그녀는 사라질 것이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시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소피아는 시련에 무너질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다미아노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매우 신뢰받는, 때로는 은밀히 가까운 소모품이었다. 균열은 12시간 전 세인트 레지스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시작됐다. 약혼식 파티는 조직범죄가 상류사회의 가면을 쓴 걸작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수입 백색 난초가 방을 가득 채웠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남자들이 $10,000짜리 턱시도를 입고 10년 전 매수한 정치인들과 웃고 떠들었다. 소피아는 서비스 문 근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고 장식 없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일은 관찰하는 것이었다. 마리노 형제들이 과음의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시장이 다미아노의 삼촌과는 악수하는 사진을 찍히되 다미아노의 집행자와는 찍히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다미아노를 지켜봤다. 그는 방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사벨라 마리노가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예측 가능한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움을 지녔다. 흠 없는 피부,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 소피아의 연봉보다 비싼 드레스. 이사벨라는 소유욕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으로 다미아노를 바라봤다. 소피아는 다미아노가 몸을 숙여 이사벨라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지켜봤다. 이사벨라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녀의 손이 다미아노의 가슴에 평평하게 놓였다. 다미아노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진짜 미소가 아니었다. 늦은 밤 소피아가 뭔가 말했을 때 눈가까지 번지던 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공식적인 미소였다. 계산적이고 텅 비었지만 효과적인. 그 순간 소피아의 뱃속에 차갑고 단단한 매듭이 생겼다. 질투가 아니었다. 질투는 그녀가 그에게 권리가 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었다. 그녀에겐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자신의 소용없음에 대한 깊고 숨막히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지난 4년을 돌이켜봤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들, 병원 뒷문에서 봉합 상처를 살피던 순간들, 연방 수사관들의 소환장을 서류철 속에 파묻던 밤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방들을 함께 걸었다. 그런데 오늘 밤, 크리스탈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현악 연주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만든 세계였다. 그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웃음과 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녀가 뒤에서 조율한 세계였다. 하지만 그 세계 안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한 늙은 대부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다. 코르사로 집안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그는 소피아를 흘낏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그녀는 이 방에서 아무도 아니었다. 서비스 문 옆의 그림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 4년간 그의 제국을 지탱한 여자가 오늘 밤에는 웨이터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날 밤 늦게 소피아가 태블릿으로 보안 상황을 확인하던 조용한 복도에서 다미아노가 다가왔다. 시더우드와 스카치 냄새가 먼저 그녀를 감쌌다. 숨어있군. 그가 말했다. 출구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폴리 마리노가 취해서 코트 보관소 직원과 싸우고 있어요. 경비를 보냈어요. 다미아노가 손을 뻗어 태블릿 화면을 덮었다. 화면이 꺼졌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가 그녀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와 벽지 앞에 그녀를 가두었다. 날 봐. 그가 부드럽게 명령했다. 소피아가 눈을 들었다. 그는 지쳐 보였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턱선을 스쳤다. 이 밤이 거의 끝났다고 말해줘. 그가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 위쪽 벽에 이마를 기댔다. 성공적이었어요. 소피아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문들은 만족했고 언론은 필요한 사진을 찍었어요. 완벽하게 역할을 하셨네요. 다미아노가 살짝 몸을 뒤로 젖히며 어두운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에게 익숙한 감정적 헌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난 지금 가문들 따위엔 관심 없어. 너한테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다미아노.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칭찬이 아니었다. 그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전달된 사실 진술이었다. 마치 그녀의 외모조차 그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가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귀 아래 예민한 피부에 입술을 스쳤다.
나중에 펜트하우스로 와 이사벨라 앞에서 쇼를 끝내고 그녀를 집에 보낸 뒤에 기다려. 3년 동안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폭력과 사업 사이에 훔친 시간들.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그 자신에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속하는 조용한 순간들. 하지만 복도에 서서 음악의 낮은 베이스 소리와 그의 미래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말들은 재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안 돼요. 소피아가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거대한 몸에서 빠져나왔다. 이사회 준비가 있어요. 다미아노가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혼란의 표정이 스쳤다. 그는 거절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소피아. 안녕히 주무세요. 코르사로 씨, 약혼 축하드려요. 그녀는 걸어갔다. 카페 깔린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의 시선이 등을 태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자신의 아파트로 갔고 침대 밑에서 튼튼한 더플백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빗속에서 왕조를 세우는 동안 그림자 속의 정부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러기엔 자존심이 너무 컸고 그에게는 힘이 너무 컸다. 남아있다면 그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려 그의 일정에 따라 살고 죽는 빈 껍데기만 남길 것이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사직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녀는 그 종이를 프린터에서 꺼내 2번 접고 봉투에 넣어 봉하면서 4년의 시간을 함께 봉인하는 기분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마침내 내쉰 것처럼. 금요일 오후, 소피아는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아파트를 정리했다. 월요일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미아노가 깨닫기까지 48시간이 있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할 때쯤이면 그녀는 완전히 흔적을 감춘 상태여야 했다. 그녀에게는 대포폰과 회사 비상용으로 몇 년간 마련해둔 위조 신분증 3개, 책장 속속을 파낸 백과사전에 숨겨둔 현금이 있었다. 6만 달러. 사라져서 유럽의 중소도시에 새 삶을 꾸리고 다시는 스프레드시트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었다. 그녀는 더플백 지퍼를 닫았다. 좁고 삭막한 아파트를 둘러봤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 공간을 꾸민 적이 없었다. 그저 조직에서의 근무 사이에 잠을 자는 곳일 뿐이었다. 그리워할 것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정리했다. 현금에 손대지 않고 즉각적인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래 계좌에서 소액의 정당한 퇴직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해야 했다. 은행 포털에 로그인했다. 오류. 계좌 정지. 지점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소피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세로 고침을 눌렀다. 붉은 글씨가 다시 그녀를 응시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은행의 보조 계좌에 로그인했다. 오류. 접근 거부. 사기 경보 발생.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신용카드를 확인했다. 정지됐다. 오에어에서 히스로우로 가는 밤 9시 항공편을 확인하러 항공사 포털에 접속했다. 예약 취소됨. 소피아는 화면을 응시했다. 갈비뼈 아래 둔탁한 통증이 격렬하고 요동치는 공황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일어서다가 의자를 넘어뜨렸다. 나무 바닥에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다. 다미아노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6시간 만에 4개의 다른 금융기관과 국제항공사를 동시에 봉쇄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중되고 계산된 집착이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현금을 챙겼다. 아직 현금은 있었다. 버스든 기차든 디지털 인증이 필요 없는 것을 탈 수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 쪽으로 움직였다. 데드볼트에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노스에 닿기 전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소피아는 얼어붙었다. 문이 열리며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다미아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정장 재킷과 넥타이를 벗어던졌다. 하얀 셔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붙였고 손목을 감싸는 조직 문신의 어두운 잉크가 드러났다. 그는 손에 작은 은색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비상용 열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두었던 그 열쇠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금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다미아노가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에 걸쳐진 무거운 더플백을, 책상 옆에 넘어진 의자를 바라봤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깊이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어디 가는 거지, 소피아?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제 계좌를 동결시켰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제 비행기를 취소했잖아요. 도망치려 했지. 그가 부드럽게 정정하며 방 안으로 더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비상 열쇠를 조리대에 던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주말은 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넌 짐을 싸서 가짜 이름으로 런던행 비행기를 예약했더군.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모든 걸 알아. 다미아노가 담담하게 말했다. 속을 파낸 책 속에 6만 달러가 있는 것도 알아. 코트 주머니 속 대포폰도 알아. 내가 뭔가를 숨길 때 쓰는 보안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어. 소피아, 정말 내 도구를 이용해서 나한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소피아는 더플백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무겁게 부딪혔다. 보내줘요. 다미아노. 합병도 잃었고 이사벨라도 있잖아요. 저는 4년을 들였어요. 모든 걸 들였어요. 우린 이제 셈이 끝났어요. 다미아노가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아침의 피로는 사라지고 차갑고 포식적인 집중력으로 대체됐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잡았다. 단단하지만 멍이들. 정도는 아닌 힘으로.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셈이 끝났다고. 그가 조용한 독을 품고 되풀이했다. 이게 장부라고 생각해? 계산을 맞추고 나한테서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여기 속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싫었다. 그의 손길에 몸이 기대어지는 것이 싫었다. 다미아노의 엄지가 그녀의 광대뼈를 어루만졌다. 너무나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넌 어디에 속할지 결정할 수 없어. 더 이상은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가슴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를 천천히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사벨라는 사업이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계약서 위의 이름일 뿐이야. 알잖아. 상관없어요. 소피아가 마침내 분노를 찾으며 되받아쳤다. 그녀가 성녀든 사업거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마피아 공주와 놀림받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당신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 않을 거예요. 다미아노의 눈이 어두워졌다. 침착한 가면이 갈라지며 그 아래 원초적이고 소유욕 강한 폭력이 드러났다. 그가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며 몸집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게 했다. 내가 널 저 문으로 나가게 둘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낮아지며 얼굴이 몇 인치 앞으로 다가왔다. 넌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알아, 소피아. 네가 나한테 삽을 건넸으니까.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죽여요. 그녀가 도전하듯 올려다보며 말했다.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듯 뛰었다. 그게 제가 남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다미아노가 웃었다. 어둡고 숨가쁜 소리, 유머는 전혀 없었다. 그가 이 말을 그녀의 이마에 기댔다. 널 죽이지 않아, 소피아. 그리고 넌 떠나지 않아. 그가 한 손을 내려 그녀의 목에 맥박점에 올렸다. 겁에 질려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넌 떠나지 않아, 마피아 보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판결처럼 울렸다. 넌 내 거야. 그 계약서엔 만료일이 없었어. 넌 내가 만드는 세상을 나눠 갖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할 높은 세상에 가둘 거야.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소름 끼치는 태연함으로 커프스를 정돈했다. 짐 풀어.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어. 준비된 드레스는 짙은 남색 실크였다. 비서가 업무상 저녁 식사에 입을 만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시선을 끌고 대화를 침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었다. 소피아는 20분 동안 펜트하우스 벨벳 안락의자에 앉아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입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다미아노는 저녁 식사를 취소하고 그녀를 이 방에 가둔 채 침묵이 그녀를 질식시키게 놔둘 것이었다. 아니면 주어진 패를 들고 판을 관찰하며 약점을 찾을 수도 있었다. 소피아는 일어섰다. 실용적인 회색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그녀는 해결사였다. 관중석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방 안에 있어야 했다. 1시간 뒤 개인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다미아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갑옷처럼 날카롭게 재단된 목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이 실크가 그녀의 몸에 붙는 방식과 엄격하게 틀어 올린 머리, 완전히 없는 장신구를 훑었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소유욕 어린 눈빛이었고 소피아의 속을 뒤틀리게 했다.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이군, 다미아노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을 목재로 감싸인 하강하는 상자 안에 가뒀다. 인질처럼요. 소피아가 물었다.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노쇠 표시판의 층수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속했던 사람처럼. 저녁 식사는 골드코스트의 개인 클럽에서 열렸다. 간판도 없는 곳. 회원 자격에는 세습 재산과 깊은 도덕적 결핍이 요구됐다. 그들은 메인 다이닝룸을 지나쳐 뒤편의 개인 와인 저장고로 안내됐다. 이사벨라 마리노가 이미 긴 오크테이블 상석에 앉아 옅은 백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오빠 레오가 앉아 있었다. 레오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야만인이었다. 다미아노 같은 무서운 절제력은 없었다. 그는 마리노 가문의 거리 수준 수금을 담당했고 손마디에는 옅은 노란 멍이 남아 있었다. 다미아노가 소피아를 반걸음 뒤에 데리고 들어서자 이사벨라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소피아는 젊은 여자의 눈 속 계산을 읽었다. 이사벨라는 이 세계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정보를 알아볼 줄 알았지만 자신의 역할도 알고 있었다. 다미아노가 이사벨라의 의자를 빼주고 몸을 숙여 뺨에 입을 맞췄다. 완벽한 헌신의 연기였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오른쪽 의자를 빼며 소피아를 바라봤다. 소피아가 앉았다. 네오의 무겁고 의심스러운 시선 아래서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다미아노 네오가 시가 연기와 값싼 위스키에 잠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오늘은 가족끼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운송 계약을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가 소피아를 향해 손짓했다. 왜 저 직원이 여기 있지? 다미아노가 물을 따랐다.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움직였다. 소피아는 남부 항구의 물류 경로를 관리하고 있어. 운송 얘기를 할 거라면 자네 가문이 우리 현재 공급망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있어야지. 거짓말이었다. 경로 관리는 다른 부서가 담당했다. 소피아는 다미아노를 관리했지.
배를 관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절대적인 권위로 전달돼 레오는 턱을 씹으며 입을 다물었다. 저녁 식사가 조용하고 안무된 물결처럼 도착했다. 도버솔, 구운 아스파라거스, 리소토 위에 점인 트러플. 소피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다미아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훌륭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래 남아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네오의 공격적인 허세와 이사벨라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다뤘다. 와인이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갈 무렵 네오가 남부 항구의 세통관 절차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미아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소피아는 그의 왼손 검지가 식탁보 위에서 미세하게 두드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그가 지루하거나 불편할 때 나오는 오래된 버릇이었다. 4년 동안 그녀만이 그 신호를 읽을 줄 알았다. 이사벨라도, 네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작은 사실이 소피아에게 이상한 위안을 줬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을 안겼다. 그녀는 그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소피아, 이사벨라가 주요리 도중 손에 턱을 괴며 물었다. 그녀의 약혼 반지가 흐릿한 불빛을 받았다. 다미아노가 그러던데 몇 년째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의 온갖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게 얼마나 피곤할지 모욕은 달콤한 어조 속에 감춰져 있었다. 네오가 고기를 필요 이상으로 세게 썰며 웃었다. 소피아는 이사벨라의 시선을 담담히 맞췄다. 어제였다면 그녀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대답으로 긴장을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직원이었다. 오늘 밤 그녀의 계좌는 동결됐고 여권은 다미아노의 가슴 주머니에 있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가 저장고의 낮은 공조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퍼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업이 유지되는 방식은 모른 채 권력의 혜택만 원하죠. 저는 그 메커니즘을 관리해요. 그녀는 이사벨라의 손가락에 있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요.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겁고 숨 막혔다. 이사벨라의 미소가 얼어붙어 부서질 듯했다. 네오가 포크를 떨어뜨렸다. 은식기가 도자기에 부딪혀 요란하게 울렸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 조심해. 레오가 으르렁거렸다. 넌 그냥 비서 나부랭이잖아. 소피아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네오를 보지 않았다. 이사벨라만 응시했다. 그 옆에서 다미아노가 마침내 움직였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무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살짝 틀어 고개를 네오 쪽으로 돌렸다. 네오, 다미아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한 단어가 공중에 걸렸다. 평화의 요청이 아니었다. 폭력의 약속이었다. 네오가 얼어붙었다. 눈속 분노가 자기 보존 본능과 싸웠다. 자기 보존이 이겼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뭔가 중얼거리고 와인 잔을 들었다. 다미아노는 다시 식사로 돌아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두꺼운 린넨 식탁보 아래에서 그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소피아의 손목을 감싸며 뼈를 부러뜨릴 듯한 힘으로 조였다. 엄지가 그녀의 맥박점을 세게 눌렀다. 그는 화가 난 것이었다. 네오가 아니라 그녀에게. 그녀가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짓고 있던 환상에 도전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접시가 치워지고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자 다미아노가 이사벨라를 대기 중인 차량까지 배웅했다. 소피아는 젖은 도로 위 몇 걸음 뒤에 서서 붉은 미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다미아노가 그녀를 돌아봤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매끄러운 겉모습은 사라졌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소피아는 차에 탔다. 더든 놓였다. 이제 발동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들은 다미아노의 주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검은 SUV는 강을 건너 금융지구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벗어나 더 오래되고 부유하고 조용한 동네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강화철문으로 보호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다미아노는 30분 내내 침묵을 지켰다. 창밖을 응시했다. 지나가는 가로등 빛에 대비되는 어두운 실루엣처럼. 엘리베이터는 넓은 현대식 아파트로 곧장 열렸다. 건축 잡지 화보처럼 위장된 요새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미시간 호수의 전망을 보여줬다. 밤하늘 아래 검고 격렬하게 요동치는 물결. 가구는 미니멀하고 비싸고 차가웠다. 개인적인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사진도, 책도 없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피아가 물으며 클러치를 대리석 아일랜드에 던졌다. 지주회사 명의의 별도 부동산 다미아노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던지며 말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 2개를 열었다. 다시 지친 얼굴이었다. 저녁 식사에 아드레날린이 빠지며 냉혹한 현실만 남았다. 제가 지주회사들을 관리하는데요. 소피아가 팔짱을 끼며 지적했다. 야른 실크 드레스 속에서 갑자기 얼어붙을 듯 춥게 느껴지며. 52개 전부요. 이건 장부에 없어요. 다른 장부에 있지. 그가 대답하며 숨겨진 바로 걸어가 묵직한 크리스탈 잔에 호박색 술을 2손가락만큼 따랐다. 그녀에게는 권하지 않았다. 너한테서조차 격리해둔 것들이 있어. 소피아는 씁쓸하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긴 안 가. 블랙사이트군요. 케이블 타이랑 비닐 시트는 어디 보관해요? 다미아노가 멈췄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잔이 허공에 멈춘 채 그가 그녀에게 던진 표정은 너무나 참담해서 소피아의 숨이 목에 걸렸다. 여긴 집이야. 소피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 거리를 좁혔다. 스카치 냄새와 도시 빗물의 옅은 금속성 냄새가 느껴질 만큼. 삼촌 습격 사건 이후 2년 전에 샀어. 네가 나을 밤낮 끼어 뒷수습을 하며 내가 연방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줬을 때 이걸 사서 익명신탁으로 넣었어. 언젠가 아버지의 유언이 나를 따라잡을 걸 알았으니까? 마리노 가문 사람과 결혼해야 할 걸 알았어. 그는 잔을 대리석에 내려놨다.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만졌다.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고백에 너무 놀라서. 이곳을 널 위해 지었어. 그가 고백했다. 목소리가 거친 중얼거림으로 가라앉으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곳, 마리노 가문이 닿을 수 없는 곳, 뚫을 수 없는 곳, 여기서 필요한 건 다 있어. 소피아는 그를 응시했다. 그 망상의 규모를 이해하려 했으며. 당신은 저한테 새 장을 지어줬네요. 안식처를 지어줬어.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안식처요. 그녀가 반박하며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끊었다. 공기가 얇게 느껴졌다. 다미아노, 자신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사벨라와 결혼해요. 가문을 합병해요. 저더러 이 유리 상자에서 살면서 당신이 일주일에 몇 시간 찾아올 여유를 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 그림자로요? 넌 살아남길 바라야 해. 그가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텅 빈 벽에 메아리 쳤다. 그가 손바닥으로 대리석을 세게 내리쳤다. 네오 마리노가 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냥 걸어 나가게 둘 것 같아? 내가 내 전체 재정 구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그들이 모를 것 같아? 네가 내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넌 부담거리가 돼. 내가 피 흘리는지 보려고 내 머리에 총을 쏠 거야. 사라지는 법은 알아요. 다 준비해뒀어요.
준비가 허술했어. 다미아노가 일축했다. 분노가 다시 그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침착함으로 식으며. 대포폰 하나. 히스로우행 비행기. 국제 영공에 닿기도 전에 추적당했을 거야. 넌 나에게도, 내 적들에게도 너무 가치가 커. 그럼 저를 가둬서 보호하는 거군요? 난 내가 정확히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도록 지켜서 널 보호하는 거야. 그가 말하며 지나쳐 침실 복도로 향했다. 옷장에 어딨어? 내 사람들이 아침에 식료품을 가져올 거야. 엘리베이터는 건드리지 마. 생체 인식 스캐너는 초기화됐어. 네. 엄지지문만 문을 열어. 그는 아치형 통로에서 멈췄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나한테 화내고 싶어. 소피야? 화내. 날 미워해. 벽에 대고 소리 질러. 하지만 살아서 여기서 그렇게 해. 그는 떠났다. 소피아는 거대한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파트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방음 처리가 돼 있었다. 그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걸어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다. 저 아래 멀리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하찮은 곤충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벽에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었다. 그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미움은 감정이었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녀는 그의 안식처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었다. 72시간 소피아가 하늘 위 그 방에 갇혀있던 시간이었다. 아파트는 다미아노가 설명한 그대로 뚫을 수 없었다. 창문은 강화 유리로 무거운 화기 없이는 깨지지 않았다. 문은 견고한 철심으로 만들어졌고 지문뿐 아니라 맥박까지 요구하는 생체 인식 잠금 장치로 봉인돼 있었다. 유선 전화는 없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차단돼 엄선된 뉴스 사이트와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폐쇄망뿐이었다. 매일 아침 8시 개인 엘리베이터가 작동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고급 식료품 세 봉지를 조리대에 놓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떠났다. 다미아노는 돌아오지 않았다. 첫째 날, 소피아는 아파트의 모든 문과 창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두 번째 날, 그녀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경비들이 도착하는 시간, 엘리베이터가 지상층에 머무는 시간,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패턴까지. 그녀는 습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설령 당장 쓸 곳이 없더라도.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셋째 날 밤, 그녀는 침실 옷장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다미아노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찍힌 빛바랜 폴라로이드였다. 뒷면에는 연필로 날짜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이곳이 정말로 그가 숨겨온 무언가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놔두고 있었다. 그는 굴복하지 않는 라이벌 조직원들에게 쓰던 고립 전술을 그녀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자율성을 빼앗고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심리적 균열을 기다리는 것, 그가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소피아는 그 전술의 매뉴얼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었다. 넷째 날 아침, 소피아는 주방 아일랜드에 앉아 식어가는 블랙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찾은 회색 스웨트 팬츠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경비 2명이 나왔다. 한 명은 식료품을 들고 다른 한 명은 문 옆에 서서 손을 홀스터 근처에 편안하게 얹었다. 표준 절차였다. 소피아는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봤다. 문 옆에 선 경비는 새로운 얼굴이었다.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로 값싼 정장 아래 초조한 에너지가 진동했다.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산만했다. 나이든 경비가 봉지를 조리대에 내려놨다. 코르사로 씨가 나머지 한 주 동안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텅 비게,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필요해요.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가 승인한 스트리밍 목록에 없는 책을 읽고 싶어요. 파일도 좀 다운로드하고 싶고요. 소설이요. 나이든 경비가 미간을 찌푸리며 젊은 경비와 시선을 교환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은 떠났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가 다시 돌아왔다. 경비들이 아니었다. 다미아노였다. 그는 매끈한 은색 노트북을 들고 아파트에 들어섰다. 전보다 더 나빠 보였다. 눈 아래 그림자는 멍처럼 짙었고 턱은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마리노 가문과의 합병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상호 불신 위에 세워진 동맹을 관리하는 것은 악몽이었다. 그가 아일랜드로 걸어가 노트북을 내려놨다. 철저히 제한돼 있어 다미아노가 온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외부 이메일 서버도 메신저도 없어. 내 IT 부서를 거치는 보안 불편으로만 연결돼. 그들이 모든 키 입력을 감시할 거야. 고마워요,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노트북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했다. 부서진 새처럼 연기하라. 다미아노가 그녀를 지켜봤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날카로운 면모가 벗겨진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통제에 대한 그의 욕구가 죄책감을 압도했다. 새 카지노 프로젝트 설계도를 몇 개 가져왔어. 그가 아일랜드 근처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볼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넌 늘 도면에서 결함 찾는 걸 좋아했잖아. 가시철망에 쌓인 올리브 가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를 가둔 채로도 그녀의 두뇌와 능력을 원했다. 그냥 두고 가세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미아노가 망설이며 아일랜드 근처를 서성였다. 잠깐 그가 손을 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섰다. 절제력이 굳건히 지켜지며. 그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고 육중한 철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순간 소피아의 태도가 바뀌었다. 처져 있던 어깨가 사라졌다.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걸어가 열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 5시간 동안 그녀는 훑어봤다. 고전 문학 PDF를 다운로드했다. 로마 건축에 관한 위키백과 글을 클릭했다. 그녀의 트래픽을 감시하는 IT 담당자들을 위해 지루하고 목적 없는 행동 패턴을 만들었다. 새벽 2시, 그녀는 다미아노가 준 건축 파일을 열었다. 다미아노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민감한 현재 작전에 대한 접근권을 그녀에게 줄 리 없었다. 카지노 프로젝트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합법적인 사업이었다. 도면은 거대한 고해상도 캐드 파일로 각각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했다. 디지털 화물을 숨기기에 완벽했다. 소피아는 코르사로 조직의 IT 인프라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직접 수석 보안 설계자를 채용했다. 그의 프로토콜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맹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가는 트래픽에서 키워드나 알려진 암호화 신호를 찾는 자동 패킷 스니핑에 크게 의존했다. 내부 서버로 다시 전송되는 대용량 정적 파일에는 좀처럼 수동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를 열었다.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 방화벽을 해킹하려 하지 않았다.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간단하고 정교한 코드였다. 데이터를 훔치지 않았다.
그저 V펜 터널의 미세한 뒷문을 만들어 트래픽의 일부를 몇 년 전 비상용으로 마련해둔 그녀의 동결된 계좌나 소각된 신원과는 완전히 분리된 데드드롭 서버로 복제하도록 강제했다. 그녀는 그 스크립트를 가장 큰 건축도면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심었다. 수작업으로 3시간에 걸쳐 픽셀 데이터 속 깊숙이 묻어 IT 감시자들에게는 그저 그녀가 도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일반적인 수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새벽 6시, 그녀는 파일을 저장했다. 다음번 다미아노가 공유 네트워크에 로그인해 그녀의 작업을 검토할 때 그 스크립트는 그의 관리자 자격 증명에 달라붙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그의 제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는 않겠지만 눈을 줄 것이었다. 코르사로 조직의 내부 통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무엇보다 마리노 가문과의 통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소피아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으로 걸어갔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호수의 어두운 물을 주황과 붉은 줄무늬로 물들였다. 다미아노는 그녀가 자신의 포로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을 잘랐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피아가 남자를 무너뜨리는데 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잊었다. 그녀에게는 정보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괴물들 사이의 전쟁에서 정보는 신을 무너뜨릴 만큼 날카로운 유일한 칼날이었다. 핑 소리는 화요일 오후에 왔다. 소피아는 거대한 창가 바닥에 앉아 빗줄기가 유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도시는 회색과 멍든 보라색이 얼룩진 풍경이었다. 노트북은 커피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다. 그녀의 맞춤 텍스트 편집기 구석에서 작은 초록 아이콘이 깜빡였다. 다미아노가 로그인했다. 캐드 파일을 열었다. 소피아가 소파로 이동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렸다. 그녀의 스크립트가 완벽하게 실행됐다. 코드 한 줄이 패킷 스니퍼를 우회하며 코르사로 내부 서버로 향하는 미세한 편도 거울을 만들었다. 관리자 통제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미아노의 활성 디렉토리에 대한 읽기 전용 피드를 그녀에게 줬다. 화면에 텍스트가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음 48시간 동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데이터를 채굴했다. 합법적인 사업 전선은 무시하고 거리 보스들의 일상적인 운영 잡담을 걸러냈다. 마리노 가문과 관련된 통신에만 집중했다. 물류 계획으로 위장된 허세와 은근한 위협이 뒤엉킨 그물이었다. 결혼식 날짜는 10월로 정해졌다. 운송 경로가 통합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합병이었다. 하지만 소피아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빈틈을 봤다. 그녀는 선정 명세서를 다미아노의 부하들이 네오 마리노에게 전달하는 항구 일정과 교차 대조했다. 네오는 그들의 덜 고상한 화물을 은폐하는 수입 명품을 담당했다. 목요일 아침, 소피아는 불일치를 발견했다. 미묘한 톤수 차이였다. 팔레르모에서 지난 한 달간 출항한 배, 세 척이 출발 시 특정 무게로 등록됐다. 시카고에 정박했을 때 내부 장부에 기록된 무게는 5% 가벼웠다. 세관 서류는 더 무거운 쪽 무게와 일치했다. 즉 네오가 주요 검사대에 도달하기 전에 화물을 빼돌려 다미아노의 장부에서 완전히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네오의 개인 통신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라우팅되는 일련의 암호화된 결제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 계좌 번호를 알아봤다. 동유럽에서 운영되는 사설 용병 집단의 것이었다. 조직 정치에는 관심 없고 오직 송금만 신경 쓰는 자들. 네오는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다. 추적 불가능한 무기와 외부 인력을 수입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등을 기대며 화끈거리는 눈을 문질렀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마지막 무기 선적의 날짜를 확인했다. 다음 주 금요일, 다미아노의 총각 파티가 열리는 날, 위스콘신의 외딴 사냥 오두막에서 레오가 주최하는 합동 행사, 형제의 몸짓이었다.
다미아노는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노트북을 닫았다. 아파트의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 카드를 쥐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네오가 다미아노를 암살하도록 두고 그 후 혼란을 이용해 코르사로 영토를 물려받는 누구와든 자신의 석방을 협상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 계획의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다미아노가 죽으면 이 펜트하우스의 생체 인식 잠금 장치는 영구 봉쇄로 기본 설정될 것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찾으러 오기 전에 이 유리 상자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었다. 논리를 넘어 더 차갑고 무거운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다미아노가 그녀를 가둔 것이 미웠다. 그의 소유욕 가득한 오만함이 미웠다. 하지만 그가 죽길 원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이기고 싶었다. 그가 물러서서 그녀가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밤 10시, 엘리베이터 기계 장치의 육중한 진동이 벽을 타고 울렸다. 다미아노가 내렸다. 그는 만신창이었다. 넥타이는 사라졌고 정장 재킷은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턱선을 따라 신선한 상처가 있었다. 가장자리가 붉고 성난 채로. 그는 곧장 술장으로 걸어가 스카치를 잔뜩 따르고 절반을 한 번에 마셨다. 바로 그녀를 알아채지 않았다. 조리대에 무겁게 기대며 바닥을 응시했다. 제국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태풍 속에서 카드로 만든 집을 지탱하려는 남자였다. 소피아가 일어섰다. 노트북을 들고 주방 아일랜드로 가져가 화면이 그를 향하도록 돌렸다. 피 흘리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미아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지역 유통업자와의 갈등이었어. 처리됐어. 그가 노트북을 봤다. 카지노 계획을 드디어 검토하는 거야? 아니요. 소피아가 말했다. 네오 마리노가 당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다미아노가 완전히 굳었다. 피로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그 자리를 치명적이고 응축된 포식자의 긴장이 대신했다. 그가 잔을 내려놨다. 아일랜드로 달려들지 않았다. 천천히 계산된 걸음으로 대리석 조리대를 사이에 두고 그녀 맞은편에 섰다. 화면을 봤다. 소피아는 자신이 만든 요약 대시보드를 띄워놨다. 사라진 톤수,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번호, 용병 집단과의 계약이 표시돼 있었다. 그는 화면을 오래도록 침묵 속에서 읽었다. 이걸 어떻게 얻었지? 그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무서운 단조로움이었다. 저한테 노트북을 줬잖아요. 소피아가 말하며 대리석 모서리에 손을 짚고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네트워크에 접근권을 줬어요. 나가는 서버를 제안했으니 제가 안에서 밖을 볼 창문을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과소평가했어요? 늘 그러시네요. 다미아노의 턱이 조여졌다. 그가 화면에서 그녀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캐드 파일에 스크립트를 숨겼군. 메타데이터의 뒷문을 숨겼어요. 당신이 주 단말기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제 접근을 승인해 준 거예요. 사흘째 당신의 내부 통신을 읽고 있었어요. 다미아노의 뺨에 근육이 떨렸다. 분노가 어둡고 마지못한 존경과 뒤엉켰다. 그가 손을 뻗어 노트북을 자신 쪽으로 돌리며 그녀가 증거로 첨부한 원본 데이터를 훑어봤다. 팔레르모 선적에서 중화기를 빼돌리고 있군. 다미아노가 읽으며 조각을 맞추듯 중얼거렸다. 항만청이 최종 무게를 기록하기 전에 숨겨두고 그리고 외부 총잡이들을 고용했어요. 소피아가 덧붙였다. 송금 기록이 다음 주 위스콘신 총각 파티와 일치해요. 외진 곳이죠. 가족 행사라 경비도 느슨할 거고. 그들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다미아노. 그러고 나서 네오가 라이벌 가문이 당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코르사로 영토를 접수하겠죠.
다미아노가 잠깐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차가운 계산이 돌아와 있었다. 마피아 보스가 돌아왔다. 그가 대리석을 두드렸다. 이 송금 기록에 완전한 암호 해독키가 있나? 네오와 용병들 사이의 실제 통신도 있어요. 넘겨. 위원회에 제시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네오의 계급을 박탈하고 총알을 박아 넣기 전에. 증거 없이 그를 건드리면 이사벨라의 아버지가 전쟁을 선포할 거야. 소피아가 노트북을 닫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안 돼요. 다미아노가 그녀를 응시했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늘어졌다. 말하지 않은 위협의 무게로 무거웠다. 소피아, 그가 위험한 톤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걸로 장난치지 마. 이건 내 목숨이야. 조직이야. 제 인생이기도 해요. 그녀가 되받아쳤다. 목소리가 커지며 애써 쌓은 얼음이 마침내 갈라졌다. 당신은 저를 금고에 가뒀어요. 제 돈을 빼앗았어요. 제 신분을 동결시켰어요. 당신이 저를 방문할 시간을 낼 때까지 여기서 썩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짜로 제 도움을 받을 순 없어요. 계약은 깨졌어요. 다미아노가 조리대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며 다미아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미시간 호수를 바라봤다. 등을 그녀에게 돌린 채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실루엣을 왜곡시켰다. 소피아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이렇게 오래 침묵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보통 그는 즉각 대응했다. 위협이든 회유든. 지금 이 침묵은 그가 처음으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뭘 원해? 제 여권 소피아가 말했다. 그녀의 요구는 준비되고 날카로웠다. 7만 5천 달러 현금,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 시동키 꽂힌 채로. 그리고 제 주 계좌 동결을 풀어주세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노트북만 가져가면? 핵심 파일은 암호화했어요. 비밀번호는 32자예요. 3번 잘못 입력하면 하드드라이브가 자동 삭제돼요. IT 인력을 데려와서 뚫으려면 몇 주가 걸릴 거예요. 위스콘신까지 6일 남았어요. 다미아노가 아일랜드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피아는 자리를 지켰다. 그가 개인 공간을 침범해와도 침착하게 숨을 쉬려 했으며 그가 그녀 위로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스카치와 구리 냄새를 풍기며 그가 날 죽이도록 놔두겠다는 거군. 다미아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당신 오만함의 결과를 감당하도록 놔두겠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정정하며 그의 어둡고 경로한 눈을 올려다봤다. 당신은 제가 여기 속한다고 혼란을 정리하는 게 제 자리라고 했어요. 좋아요. 혼란이 지금 당신 문 앞에 와 있어요. 다미아노. 그리고 관리자는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가 손을 뻗었다. 큰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며 엄지가 턱에 닿았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고 그녀를 제자리에 붙잡았다. 그 감촉은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했다. 넌 내가 만난 가장 무자비한 존재야. 그가 속삭였다. 얼굴이 그녀에게서 몇 인치 떨어진 채 최고에게 배웠으니까요. 다미아노가 그녀의 입술을 응시하다가 다시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허세를, 결의의 균열을 찾고 있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텅 비어 그 자신의 손에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놓았다. 뒤로 물러서며 셔츠, 커프스를 정돈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가면이 완벽하게 다시 자리를 잡았다. 여권은 사무실 벽 금고에 있어. 내일 현금과 함께 가져오지. 차는요? 차는 대기에 있을 거야. 그가 엘리베이터로 몸을 돌렸다.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밤까지 암호 해독 키를 준비해둬, 소피야. 안 그러면 나갈 때 문만 잠그는 게 아니라 아예 용접해버릴 거야. 24시간은 총구를 들이대고 앉아있기엔 긴 시간이지. 디지털 총이라도 소피아는 월요일 내내 펜트하우스 안을 서성이며 보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도시의 $100만 전망을 보여줬다. 그녀는 미시간 호수에서 몰려오는 폭풍과 강화 유리를 두드리는 회색 빗줄기를 지켜봤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경비들이 며칠 전 놓고 간 고급 식료품은 냉장고 서랍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수돗물과 블랙커피만 마시며 앞으로 일어날 밤의 모든 가능성을 그려봤다. 만약 다미아노가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소피아가 자신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리노 가문과 전면전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혼자 레오를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절대적 지배 위에 삶을 세운 남자들의 본질적인 위험이었다. 때로는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화기를 쥐게 두느니 집이 불타는 걸 선호했다. 밤 11시, 아파트의 침묵은 물리적인 무게가 됐다. 소피아는 미니멀한 흰색 소파 끝에 앉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입었던 평범한 검은 바지와 빳빳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임원 비서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렇게 느껴져야 했다. 갑옷은 여러 형태로 온다. 그녀의 것은 드라이 클리닝돼 단정히 다려져 있었다. 정확히 11시 14분, 개인 엘리베이터의 육중한 기계음이 바닥을 타고 울렸다. 소피아가 일어섰다. 바지에 존재하지 않는 주름을 폈다. 호흡을 조절했다. 코로 4초, 입으로 6초. 철문이 열렸다. 다미아노가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압이 완전히 그의 존재의 궤도로 빨려 들어가듯 바뀌었다. 그는 무거운 울코트를 입고 있었다. 칠흑같이 검고 도시에 비해 젖은 채 옷깃은 세워져 있었다. 완전히 텅 비어 보였다. 마피아 보스의 날카롭고 흠없는 선들은 사라지고 긴 근무를 막마친 도살업자의 냉혹한 현실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곧장 주방 아일랜드로 걸어갔다. 깊은 코트 주머니에서 두툼하게 밀봉된 마닐라 봉투를 꺼내 차가운 대리석 위에 던졌다. 무겁고 확정적인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옆에 작은 은색 키 포브를 놓았다. 내 여권, 새 신분증, 현금, 다미아노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긁힌 듯한 소리였다. 지하 42번자리의 검은 세단이 대기에 있어. 연료는 가득 채워졌고 계좌 동결은 풀었어. 소피아는 물건들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자리를 지켰다. 주머니에서 작은 고성능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 안에는 편집되지 않은 통신 기록, 암호화된 송금 내역, 그리고 레오 마리노가 암살단을 고용하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리대에 놓고 대리석을 가로질러 밀었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키, 음성 파일, 페이퍼 컴퍼니 계좌 번호까지. 다미아노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내려다봤다. 집어들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응시하며 비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필요 없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소피아가 눈살을 찌푸렸다. 차가운 아드레날린이 몸을 강타했다. 무슨 소리예요? 네오는 3시간 전에 처리했어요. 다미아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남부 지역 창고에서 개인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 내가 모은 원자료의 일부를 보여줬지. 그가 노출됐다는 걸 알 만큼만? 그는 무기에 손을 뻗었어. 늘 예측 가능한 짐승이었지. 다미아노가 천천히 오버코트 단추를 풀었다. 무거운 울코트가 벌어지며 소피아는 하얀 면 셔츠 갈비뼈 바로 위에 짙게 젖어드는 얼룩을 봤다.
그가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피 아니야. 이사벨라는 지금 개인 주치의에게 진정제를 처방받고 있어. 오빠를 강도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잃은 걸 슬퍼하는 중이지. 합병은 다음 달 그대로 진행될 거야. 코르사로 조직은 안전해. 그는 그녀가 계산한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위원회에 가져갈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초기 조사 결과를 이용해 폭력적인 대치를 강행했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잔혹함에 의존했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소피아가 물었다. 목소리가 팽팽해지며. 왜 돈을 가져왔어요? 네오가 죽고 위협이 사라졌다면 그냥 절 여기서 썩게 놔둘 수도 있었잖아요. 다미아노가 아일랜드 가장자리를 돌아 천천히 걸어왔다.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으려 발을 굳게 디뎠다. 그가 몇 인치 앞에서 멈췄다. 가까이서 피, 값비싼 시더우드, 그리고 폭력의 날카롭고 뚜렷한 금속성 냄새가 났다. 네오의 눈을 봤거든 다미아노가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고 친밀한 속삭임으로 낮아지며. 죽기 전에 그는 날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무에게도 엔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가 손을 뻗었다. 소피아는 속으로 움찔했지만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다미아노가 그녀의 광대뼈를 손가락 마디로 부드럽게 스쳤다. 그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엔진이야, 소피아오. 그가 고백했다. 그 인정이 깊고 고통스러운 어딘가에서 뜯겨 나오듯. 네가 내가 서 있는 벽들을 지었어. 넌 내 삶의 모든 균열을, 모든 구조적 약점을 알아. 그의 엄지가 그녀의 입가를 스쳤다. 폐허를 위해 만들어진 손에서 나온 고통스러울 만큼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널 유리 상자에 가둔 건 내가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넌 자산이 아니야. 넌 내 동등한 존재야. 그가 말했다. 동등한 존재를 가두면 결국 적으로 만들 뿐이야. 소피아는 갑자기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4년 동안 그녀는 정확히 이 인정을 갈망했다.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봐주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주기를. 이제 그 말들을 실제로 들으니 재처럼 느껴졌다. 이 깨달음의 대가는 그녀의 자유였고, 그녀의 안전이었고, 어둠 속에서 한때 존재했던 취약한 신뢰 전부였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다미아노. 소피아가 속삭였다. 그의 손길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폐허를 위해 만들어진 손의 차가운 무게를 마지막으로 느꼈다. 사람을 죽이고, 조종하고, 가까이 오는 모든 걸 삼켜요. 당신은 블랙홀이에요. 난 정확히 이 도시가 요구하는 존재야. 그가 대답했다. 눈으로 그녀에게서 그가 받을 자격 없다는 걸 아는 용서를 찾으며. 알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접촉을 끊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 사이의 틈을 채웠다. 그녀는 조리대로 걸어가 마닐라 봉투를 집어들고 은색키 포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바닥에서 무거운 더플백을 집어 어깨에 맸다. 끈이 쇄골에 아프게 파고들었다. 중력을 상기시키는 무거운 신체적 증거처럼. 다미아노는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를 막으려는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 그를 이 펜트하우스에 가두게 만들었던 원초적이고 소유욕 강한 분노는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 자리에 깊고 텅 빈 수용만이 남았다. 그는 황량하고 텅 빈 성에 서 있는 왕이었다. 소피아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봤다. 그는 어둡고 빗물로 얼룩진 창문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됐다.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 삼켜진 고독한 형체. 안녕히 계세요. 다미아노. 소피아가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미아노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느리고 무거운 끄덕임이었다. 내 말이 맞았어. 그가 철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 말했다. 넌 깨끗한 인력에 어울리지 않아. 결코 어울린 적 없었어. 문이 날카롭고 확정적인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긴 하강을 시작했다. 케이블의 낮은 웅웅거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한숨처럼 느껴졌다. 소피아는 하강하는 금속 상자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드레날린이 마침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격렬하고 지연된 반응이었다. 그녀는 마닐라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두툼하고 단단한 지폐 다발과 낯선 이름이 적힌 빳빳한 여권 표지를 느끼며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다. 공기는 지독하게 차갑고 휘발유와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강하게 났다. 그녀는 42번자리에서 검은 세단을 찾았다. 문을 열고 가방을 조수석에 던진 뒤 운전석에 앉았다. 엔진이 부드러운 힘의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소피아는 나선형 램프를 따라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카고의 황량하고 빗물로 미끄러운 거리로 나섰다. 늦은 밤 식당들과 모퉁이 술집들의 네온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다채롭게 번졌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향해 곧장 차를 몰았다.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뒤로하고. 그녀는 멍들었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4년간 괴물을 어둠 속에서 관리하며 그녀의 영혼은 영구적으로 상처받았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고속도로의 검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면서 소피아는 여과되지 않은 공기를 깊고 떨리는 숨으로 들이마셨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핸들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섭도록 자유로웠다. 세장은 부서졌고 소피아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다미아노 코르사로 같은 남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그가 정말로 그녀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더 어두운 폭풍전의 고요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이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이 여러분을 끝까지 몰입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크 로맨스 좋아하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다크 로맨스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